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이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참 좋았는데요. 지나고 나서부터 설 이후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 분야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우선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작은 생명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생명체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예전에 광우병 파동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프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테인과 바이리온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핵산 없이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바이러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핵산이 없다. 이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불사의 존재입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광우병에 걸린 소는 굽거나 삶는다고 해서 결코 안전해질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아마도 이런 독특한 특성 때문에 반생명체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말썽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워낙 작아서 일반 현미경으로는 식별이 안 됩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표면에 마치 슈렉의 귀처럼 생긴 돌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게 마치 왕관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다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죠.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와 함께 감기 병증을 만드는 3대 바이러스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매년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10분 중에서 두세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 감염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창궐했을 때 이미 바이러스의 편식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구제역 바이러스는 딱 이 발굽이 있는 동물만 공격을 하고 말 그대로 조류 바이러스는 새만 공격을 하죠. 심지어 딱 여성만 노리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인데요. 남성은 보균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병증이 없지만 딱 여성에게만 자궁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예전에 편식을 좀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편식을 고집하지는 않아요. 바이러스가 주식으로 삼던 대상이 충분치 않거나 혹은 어쩔 수 없는 독특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바이러스는 스스로 변이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비록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동충하초 같은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동충하초를 만드는 포자는 초기에 특정한 곤충 하나만 공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곤충이 먹잇감이 부족해지니까 곤충 전체로 서서히 먹잇감을 늘리게 되었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조류에서 발견되었어요. 근데 1960년대부터는 인간에게도 전염이 가능한 바이러스가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게 꽤 오랜 시간 숙주와 함께 같이 진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최초의 숙주에게 바이러스는 커다란 위험성은 없는 편입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숙주의 세포 분열 시스템을 도용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인데요. 숙주가 죽어서 세포 분열 자체가 중단되면 그들도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증식이 중단됩니다. 결국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그 입술을 괴롭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처럼 오랜 시간 숙주와의 공존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종 간의 감염이 이루어질 때가 위험한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입니다. 이 사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어두컴컴한 동굴에 사는 박쥐를 숙주로 공생해 왔었어요. 그런 박쥐들에게 사스는 그냥 일상적인 겁니다. 그다지 위험성이 없어요. 마치 헤르페스 바이러스처럼 그냥 귀찮을 정도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양고양이로 감염이 될 수 있는 전이가 이루어졌는데, 자, 그러면 사양고양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이가 되었을까요?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도 사양고양이가 잡식 성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날 사스에 감염된 박쥐를 사양고양이가 덥석 물었다고 가정해보죠. 박쥐는 죽겠죠?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의 분열 방식을 그대로 도용해서 증식하기 때문에 세포가 죽어버리면 그들이 증식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사양고양이를 숙주로 다시 재선택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된 우한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폐렴이 처음 발생했다고 지목되는 화난 수산시장에 가보시면 사양고양이는 물론이고
박쥐도 버젓이 식용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식습관이 매우 위험한 인간으로의 전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중국인들은 야생동물 중에서 못 먹는 것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죠. 배우 이연걸 씨는 영화에서 이 시커먼 독전가를 술잔에 술병에 넣고 산채로 흔들어서 마시는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고요. 심지어 먹방 유튜버로 유명한 왕멍윈 양은 박쥐 먹는 미녀라는 제목의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녀는 박쥐탕 안에 있는 그 박쥐 날개를 이렇게 들어 펼쳐 보이면서 이게 어떤 종류의 박쥐다라는 걸 설명을 했고 이어서 뜯어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질기지만 맛있다라고 시식핑을 남기기도 했죠. 아마 이런 식습관 어딘가에 고약한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전염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마치 사양 고양이가 박쥐를 먹어서 그 역시 바이러스의 공격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에볼라 바이러스도 최초의 숙주는 박쥐였습니다. 물론 그 무서운 에볼라도 박쥐에게는 그저 그냥 헤르페스 수준의 가벼운 바이러스일 뿐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전이되면서 사망률 90%의 무서운 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 공교롭게도 에볼라 최초 발생지인 아프리카 중부에서는 과일 박쥐를 실제로 잡아먹는 식습관이 있었어요. 아마도 비슷한 전이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이 뱃속이 강한 산에 바이러스가 살아남긴 힘들겠지만 입에 상처를 입었거나 혹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은 너무 쉬운 일이겠죠. 특히나 변이의 천재 코로나 바이러스라면 살아남기 위한 변이를 시도했을 것이고 대부분의 신종 바이러스는 그런 과정을 거쳐 탄생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더 탐구해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동안 발견됐던 사스나 메르스와는 성격이 좀 달라요.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독성보다는 강한 전염성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바이러스는 숙주의 몸속에 살아있는 세포 분열 시스템을 그대로 도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시스템을 도용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대부분 바이러스는 이른바 잠복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마치 해커가 시스템 침투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처럼요. 근데 이 잠복기에는 다른 숙주를 감염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스나 메르스도 잠복기에는 추가 감염을 만들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최대 2주나 되고 증상이 전혀 없는 잠복기에도 상대방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21일과 22일 우한을 방문했던 홍콩 대학 신흥전염병 국가중점실험실 관주임의 발언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WHO가 우한 폐렴에 대해 발표하기 수일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사스나 메르스에도 내가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정 두렵다. 팬데믹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우한에 도착했을 때 거리는 한산했고 춘제 대이동이 끝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한 시장도 그렇게 말했죠. 500만 명이 나갔다. 근데 이들이 퍼나른 바이러스는 잠복기를 고려하면 약 25일, 26일 이후가 되면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급증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그의 주장이 거의 대부분 적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와 감염자가 발표됐지만 그가 경고했던 딱 26일까지 81명의 사망자가 보고됐고 확진자도 3,000명을 넘어섰으니까요. 관주임은 지난 2002년, 2003년 그 세계적으로 8,000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그중 10%가량의 목숨을 앗아간 사스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로부터 유래됐다는 것을 밝힌 팀의 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문가들 중에서도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전문가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최근 바이러스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가 두렵다고 했던 이유는 아마도 가공할 전염성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도 안 나고 멀쩡한 사람이 독성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는 차이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한 폐렴을 일으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 규명을 돕기 위해 21일 우한에 갔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하루 만에 그냥 돌아와야만 했다. 이미
통제불능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감염자의 규모는 최종적으로 사스보다 10배 이상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8만 명이 넘어갈 거라는 거죠. 관주임은 지난 사스 때처럼 이번에도 중국 당국이 최초의 전염병 발병 소식을 은폐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초기 봉쇄 조치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뒤에 시진핑이 직접 나서서 질병 확산을 통제하라고 긴급 지시 내리고 또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전염병 최고 수준인 감류 따른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죠. 이 감류 조치라는 것이 정부가 환자가 불응해도 격리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지는 못했었죠. 결국 화요일 새벽에는 이 WHO가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수정하게 됐고 목요일 새벽에는 또다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되죠. 글쎄요, 그가 홍콩인이고 홍콩 분들은 중국 분들에 대해서 좀 비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전적으로 100%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홍콩인들은 중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경을 통제하자는 쪽이니까요. 하지만 그의 주장이 과도하게 포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지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되게 호들갑을 떠는 것이 맞아요. 이 변종 바이러스가 어떤 특성을 갖게 될지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당분간 외출은 삼가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고 귀가 후에는 손을 씻으셔야 됩니다. 이것만 잘해도 괜찮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가 면역력의 유지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RNA 계열의 바이러스는 워낙 변이가 쉽습니다. 백신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거 일단 걸리면 의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지간한 바이러스라도 몸속의 군대, 킬러 T세포가 그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비타민C는 투여량을 평소에 2배로 늘리십시오. 또한 과음이나 과로로 인해서 자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절주, 더불어서 과도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럼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보죠. 가장 궁금한 것이 이 바이러스에 인해서 주가가 얼마나 빠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2002년 11월에 꽝저우에서 처음 시작된 사스는 800여 명의 사망자를 내는 독한 바이러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가 없었어요. 오히려 메르스가, 그 뒤에 온 메르스가 186명 중에서 3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거의 34% 정도의 사망률을 보였는데 당시 우리나라 증시는 사스 때보다 덜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위생 이슈라는 게 시장의 낙폭이 당시 증시를 지배하던 기존 이슈들에게 뭔가 증폭 효과를 부여할 뿐 오로지 바이러스의 독성에 따라서 이만큼 떨어질 것이다 라는 주어진 낙폭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적인 치사율이 아직 발표되기 전이지만 대략 2.9% 수준이기 때문에 낙폭은 예전보다는 좀 작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염두에 두고 시작하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이 업종별 전략인데요. 참 이럴 때마다 남의 불행을 토대로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는 제 직업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진중한 가책을 느끼면서 IT 부분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위생 이슈는 사실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전략은 양쪽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감염자 수가 점차 줄어든다면 당연히 낙폭이 지금까지 컸던 종목이 빠르게 치솟을 거예요. 하루속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바이러스 확산의 진정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한에는요, 반도체 공장은 없어요. 하지만 디스플레이 공장은 무려 5개나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 점유율도 높습니다. 그러면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디스플레이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수혜가 될 수가 있다. 또 피해주라면 어떤 게 될까요? 중국 회사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품 납품에 대한 비중이 높은 IT 소재 관련주, 이런 것들은 피해주가 될 수가 있어요. 대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 모든 바이러스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새로운 숙주로 전이를 만든 바이러스 역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숙주나 바이러스나 서로 이렇게 익숙지 않다는 거죠. 서로에게 익숙하다면 예를 들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는요. 인간의 몸속에서 타협하면서 수개월 이상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전이를 만들어서 선택된 숙주는요. 이 바이러스하고 첫 경험이잖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응을 서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숙주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숙주가 너무 빨리 죽어버리면 바이러스는요. 새로운 숙주를 찾거나 혹은 스스로 사멸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 역시 새로운 바이러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2주 이내에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을 갖추게 됩니다. 살아있다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일수록 오히려 확산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사율 90%다라는 에볼라처럼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전 인류를 죽일 것처럼 기세등등하다가도 오래지 않아 순식간에 스스로 훅 사멸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바이러스 사태는 단기 급락 이후에 회복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매수하면 적당할까요? 일단 위에서 거론해드렸던 관주임에 따르면 지난 27일 이후로 1차 감염자에 대한 잠복기가 끝나는 시기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1차 피크를 만들고 있는 거죠. 막 갑자기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잠잠해지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2주 정도 후가 되면요. 그러니까 2월 3일부터 10일 전후로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2차 감염자들의 잠복기가 끝나겠죠. 이들에 의해서 대유행, 즉 팬데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는요. 그때를 전후로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날 이후로 모든 바이러스가 사멸된다는 말은 아닌 거 아시죠? 대유행이 되던 혹은 관리를 잘해서 1차 감염자를 잘 통제해서 추가 감염자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던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악재는 거진 다 나오는 시기가 될 테니까 부담이 크지 않단 말이죠. 혹여 이후에 좀 더 심한 확산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계속 기업이라는 점을 전제할 때 한 분기 정도의 결손은 회사 가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